안녕하십니까. 2022년 주식시장도 이제 2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분기 증시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에 대한 기대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높은 토론자시죠.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계속해서 조금 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답답한 시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최근에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 이제 약간 박스권 장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에는 좀 어떻게 오를까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시장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일단 시장 전체는 1분기 워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는 반등을 저점이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였습니다. 근데 분기 종가가 마이너스 9%예요. 반등은 굉장히 강하게 좋습니다. 3월에 특히 그런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있는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는 이유는 대형주들이 여기 있기 때문인데, 오늘 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2달 넘게 여기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시장 이거 되겠냐, 이러다가 미국 시장 또 하락하고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국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1분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저점 확인은 됐다. 그러면 이제 1분기에 말씀하신 대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 2분기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일단 한 가지는 4월은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네, 계절적 요인으로. 왜 그러냐면요. 4월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1월, 2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는 작년의 4분기잖아요. 요건 어닝 미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들이 많아서.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눈높이가 지금 살짝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컨센보다는 좀 좋게 나오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FOMC 회의가 5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요하게 지금 악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전쟁. 전쟁은 지금 회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진전이 있다 그러다가 또 없다 그러다가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악재는 반영이 되었고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남은 악재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되지 않겠냐. 이거는 단기 악재가 아니에요. 이건 중장기 악재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면 4월은 단기 악재도 없고 중장기 악재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거기에 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면 4월은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2분기 전체로 놓고 보면은 5월에 가서는 또다시 금리 인상 부분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지만 양적 긴축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FOMC가 열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좀 시한부 인생처럼 4월은 어떻든 간에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 4월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을 좀 움직인다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내가 이거 포트폴리오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단계가 요즘의 시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대로 이제 정시에 미치는 변수를 보면은 이제 전쟁, 또 긴축, 그리고 중국의 봉쇄 같은 게 있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침체 우려 이런까지 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긴축이나. 그렇다면 이런 변수는 이제 조금만 더 완화되거나 호전이 되면은 변화가 조금 생기면은 정시가 또 약간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반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QT는. 2017년도에도 금리 인상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상승했어요. 2018년도에도 초기에는 상승을 하다가 양적 긴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해놓고 양적 긴축 QT를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급해요.
그래서 5월에 지금 양적 기축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장에서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다시 한번 크게 충격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두 가지의 악재가 지금 있는 거고 중국의 봉쇄 악재는 단기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상황이 단기적인 봉쇄로 했다고 해서 막 확 꺾어지고 막 이런, 왜냐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단기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자, 노이즈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만약에 종전회담이 성사가 돼서 전쟁이 끝난다. 예. 이건 단기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대감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종료가 된다. 그럼 유럽이 약간 좋아지면서 달러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되고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 우리 대형주와 지수가 한 차례 올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2850,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750과 2850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네. 일단 거기까지는 위로 터치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0포인트 위로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냐? 예,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QT는 좀 노이즈고 하락 쪽으로 좀 있고, 그리고 전쟁 종료는 또 상승 쪽으로 있고, 요게 두 가지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등락을 보이는 시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항상 야, 이거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앞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기저에 깔고서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어찌됐건 올 초부터 계속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반등이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좀 올라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내 시장이 미국 증시에 비해 보면은 이 반등폭이 좀 작단 말입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미국도 하락을 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2월에 하락 안 했어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전쟁에 대해서는 벗어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나스닥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나스닥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1월에 먼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락하는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반등할 때 우리 시장이 반등을 추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의 글로벌리 자금 운용을 하는 IB들이 생각했을 때 이래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매니저가 봤을 때 미국의 성장주들이 미국의 나스닥이 저점 20%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살까 엔비디아를 살까 애플을 살까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애플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많이 떨어졌다고 본 거네요. 하락도 훨씬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익도 그쪽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들어간 거죠. 이건 근데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선진국 지수하고 이머징 지수로 봤을 때 글로벌 대규모 자금들은 선진국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네. ETF에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보면은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2월 하순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때부터 줄곧 또 매도세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뭐 한 달 이상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 뭐랄까 제가 이제 궁금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역시 환율 상승이 제일 큰 이유일까요? 아마 다른 요인도 좀 있는가요? 환율 상승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단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월에 우리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네. 전쟁에서 우리 시장이 제일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이 팔았느냐?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그때는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장에.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올 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올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를 더 강화시킨 거는 한 6조 이상 팔았죠. 요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였어요. 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확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통화 가치라는 것은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수급적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올해 낮습니다.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빨리 안정화되면 좋겠는데
지금 1219원, 122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만한 동인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풀어지려면은 조금 짧게 단기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뜰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수급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급적 측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이 좋아져서 유로화가 강세가 돼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강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이 강해지려면 유럽하고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 네. 중국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 이건 지금 답답한 국면에 있고, 야, 이 환율이 빨리 하향 안정화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에 계속 처해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 1분기 이제 실적 추정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네. 됐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업종이 약간 다르다고 하던데 이제 강한 업종, 또 부진한 업종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네. 네. 뭐 자료를 하나 가지고 말씀 좀 드리면 국내 EPS의 변화율을 보면요.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멀티플이 10.26배, PBR 1.1배라고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컨센서스가 상향된 섹터가 어디냐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종목은 이건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불러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대중공업지주, GS, SK이노베이션, S오일, 한전 KPS, 삼성 SES, 골프존 뭐 이런 종목들을 나열을 했더라고요. 네, 상향. 그러니까, 예. 이런 종목들은 뭐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실적이 좋은 건데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이번 2분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요. 컨센서스 하향되는 섹터는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조선과 철강이 연초에 좀 올랐습니다. 네. 왜 올랐냐면 연초가 아니죠. 2월하고 3월 달에 올랐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종목도 나열을 했는데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현대제철, SL,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뭐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하고 IT 쪽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에 나옵니다. 사상 최대로 나와요. 근데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답답한 거죠. 네. 근데 그건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도 기대가 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요. 리오프닝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중에서 의류 있습니다. 의류. 네. 의류하고 엔터. 얘들은 실적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 실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오프닝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은 실적보다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부분도 뭐 지금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적 장세에서는요, 실적을 베이스로 갑니다. 제한물이 뭐 아무튼 뭐 이유가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뭐 패션에 의해서 막 올라가다가도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뭐 완만하게 계속 올라간다든지 비슷한 실적이 나온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은 크게 미스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 말씀 나왔는데 반도체주 뭐 지금 실적은 1분기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상 또 최대치가 네. 나온다는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 달 넘게 계속 지금 좀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부진한데 뭐 이유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주가 방향은 어떻게 나옵니까? 삼성전기의 지금 예상 실적은 1분기 매출이 약 76조 8천억, 예상 영업이익이 12조 9천억. 호실적이에요. 예. 그런데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우리 시장 전체가 부진하고 환율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패시브로 매도를 할 때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못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요 이유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IM도 있고 있지만 반도체의 주력인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메모리 주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체 매출의 70%는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그렇죠. 비메모리라 하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이런 쪽을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TSMC를 보세요.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TSMC 주가는 그다지 삼성전자 비교할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노이즈에 의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은 이번 2분기부터 상승한다라고들 지금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오르고 그럼 디램 고정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번 2분기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반기에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지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심적으로 힘들고 뭐 짜증은 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큰 손실을 난다든지 아니면 손실 보고 파는 그런 7만 원 전후에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의 구조 자체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요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 얘기를 얘기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면서 그러면서 인텔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R&D나 시설 투자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제1위 기업인 인텔을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답답해지는 겁니다. TSMC가 있고 인텔이 있고 이러한 막강한 경쟁 기업들이 그것도 미국이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기업들이 발생을 하는 동안에 우리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 장기 투자해갖고 삼성전자의 이 비전이 얼마큼 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걱정거리가 된 것이라고 저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IT 기기의 가전 포함해서 기기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IT 전반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럼 이익단이 줄어드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비전이 얼마큼 있느냐. 물명 저평가된 건 맞고 지금 현실은 맞지만 주식은 항상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급기야 오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이 몇 군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메리트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좋지 않겠냐. 반도체를 하려면 하이닉스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중국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너무 내버려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면 아마 달라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지금 1위인 기업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액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국면에 있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마치 삼성전자 1위 기업인데 소외되어 있는 느낌처럼 지금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이제 챙겨봤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자동차하고 2차 전지도 막 기대들이 큰데, 2분기 전망, 주가 전망 어떻게들 보십니까? 지금 현대차가 실적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근데 주가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주에 대해서 환원 정책이나, 또는 미래 성장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는 바람이고요. 현재, 현대기아의 이번에 전체적인 실적은
지금까지 좋았는데 점차로 약간씩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퀀트 자료들을 보면은 올해 현대차, 기아, 자동차 쪽은 약간 과믹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증가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배제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국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2차 전지는 다릅니다. 2차 전지는 분명히 성장 산업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장 섹터이고, 그리고 이익단이 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지금 현재 환경만 좀 바뀌고, 환경이라는 게 매크로 환경이 좀 바뀌고, 그 테슬라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그리고 포드나 GM, 그리고 현대차 이런 데서 전기차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2차 전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올해부터 뭐 당분간 1, 2년간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상승, 즉 고강도 긴축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인터넷, 게임, 뭐 메타버스, NFT 같은 이른바 그 대표적인 이제 성장 섹터 이쪽이 이 긴축 국면에서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우리 2020년도에 팬데믹에 돈을 왕창 풀었더니 그때 신조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Price Dream to Ratio. 예, PDR이라죠. 예, PDR. PDR이 나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먹는 기업들에 사야 된다 이랬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꿈만 갖고 가는 회사들은 안 됩니다. 꿈만 갖고 가는 회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는 내가 꿈만 갖고 가는 기업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뭐 5% 수익률 낼래? 배당 수익 낼래? 이거 하고 지금 은행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저축은행 뭐 이런 데서는 5%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금들은 확실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높은 고율의 이자로 돈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만 가지고 가는 것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거 걱정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NFT는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는 성장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한 차례 크게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꿈만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적이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 애들은 도태되는 거고요. 실적이 되는 애들만 끌고 가는 그렇게 이제 차별화되면서 이쪽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면 싸면 올라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물론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또 미국한테는 또 함부로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야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 중국 정부